나는 김연아를 참 안 좋아해. 유승민은 흠이 있어서 선수위원이 될지 모르겠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체육계 대통령으로 군림했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한 것으로 전해지는 발언입니다. 심지어 수영 국가대표인 박태환 선수에게 올림픽 출전 포기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선수에게 대회 출전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것일 텐데 말이죠. 게다가 이어지는 루머들로 인해 심적 고통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떠도는 소문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선수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변명처럼 들리진 않을까, 오해를 부르진 않을까, 쉽게 해명하기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IOC 선수위원은 이런 선수들의 고통을 잘 알기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선수들을 지켜주십시오. 특정 몇몇 사람의 전행으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한 우리 선수들을 이제는 국민들이 지켜줘야 할 때입니다. 오늘 김광진의 톡쇼 23번째 시간은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과 함께합니다.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진의 톡쇼 23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톡쇼의 초대 손님을 동명이인을 저희가 많이 모시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유명한 이 동명이인이신데 두 분 다 요즘 한 분은 정치권에서 한 분은 또 체육계에서 많은 뉴스의 중심에 돼 있는 분입니다. 오늘은 유승민 IOC 위원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 탁구 금메달리스트이자 현 IOC 위원 유승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주 간단한 자기소개. 네, 두 가지로 압축시켜서. 두 가지로. 네. 예. 개인적으로는 제 결혼식의 사회자이시기도 네, 한데 네. 예, 그게 세 번째로 중요한 이력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금메달리스트 그리고 IOC 위원에 대한 얘기는 차차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 네. 요즘 뭐 현안이 워낙 이쪽으로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오늘 페이스북에도 글을 또 남기셨더라고요. 관련한 얘기 잠깐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정농단 사태 흔히들 말하고 있는 것이 가장 처음에 또 거론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따님의 체육 관련한 입시 문제 이걸로 이제 불거진 거지 않습니까? 체육계에 이런 문제들이 만연해 있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아니면 이분의 좀 특수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번을 계기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안타까운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좀 참담한 현실이다라는 느낌도 들지만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이런 큰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가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하고 또 제가 평창 올림픽을 이제 불과 1년 3개월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인 이벤트고 우리가 정말 열망을 해서 삼수 끝에 도전을 해서 따온 이벤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잘 치러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번 사건이 굉장히 큰 사안이고 지금도 조사 중에 있지만 이게 마무리가 잘 돼서 우리 체육인들이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하고 또 어떤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또 그게 아닌 또 예를 들면 우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좀 동요하지 말고 좀 본인들 이제 경기력을 위해서 좀 그런 데 집중을 해가지고 또 하계 선수들이나 동계 선수들이나 저희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좀 국민들께서도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IOC 좋겠습니다. 위원이 되면 당연직으로 평창 조직위 위원이 되나요? 네, 지금 평창 조직이 집행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근의 땅도 뭐 그분들이 최순실 씨가 막 다 구입했다,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막 나오고 있고 한데 평창 올림픽에 대한 준비 상황 지금 뭐 국민들은 별로 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IOC에서 실사단이 자주 한국에 들어와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어떤 경기장도 대부분 지금 셋업이 완료가 돼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1년 3개월 남은 것 치고는 준비가 잘 돼가고 있다는 평가는 들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준비도 중요하지만 국민적인 관심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창 올림픽을 하면
정말 관중도 많이 모이고 관심이 많아서 이제 외국의 손님들도 많이 이제 이렇게 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집행위원이 되고 IOC 위원이 된 지 한 3개월 불과 3개월여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뭐 파악을 아직은 못했지만 준비는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탁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인기 종목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비인기 종목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조금 애매한 경계에 서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 프로 자체로는 그렇게 인기 있는 종목은 아닌데 사회인 체육으로는 또 아주 인기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동계 스포츠라고 하는 거는 프로도 혹은 사회인 종목도 그다지 인기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사후의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이게 평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올림픽을 치르는 모든 국가들이 그 문제를 안고 있는데 평창 조직위원으로서 뭐 대안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좀 있습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IOC에서도 많이 언급을 해요. 이 사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저희가 88년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세계 체육의 강국이 됐듯이 사실 동계 올림픽 하면 저희가 빙상 쪽 쇼트트랙이나 어떤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메달이 많이 나오지 다른 종목에서는 여태까지 좀 많이 메달을 못 따고 관심을 못 받은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동계 올림픽 중에서도 그 두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힘을 좀 받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이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어떤 체육관 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적으로 구축을 해서 그 종목들 꾸준히 키워나간다면 저희가 동학계를 다 통틀어서라도 세계 체육의 정말 강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주 그렇게 교과서적인 좀 대답만 계속 해주고 계신데요. 예. 현안으로 들어가서 흔히 체육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문화부 차관 김종 차관과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많이 되는데 김종 차관을 잘 아세요? 저는 잘 모르죠. 네. 뭐 좀 개인적으로 따로 뭐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차 한 잔이라도 나눠서 어떤 얘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독대를 해서 만나서 이야기해 본 적은 없어요. 없고 그냥 체육계 네, 무슨 행사밤 이제 딱 두 번 그분을 이제 스치면서 인사는 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무슨 토론회 때인가 가가지고 잠깐 나가면서 인사를 한 적이 있었고 리우 올림픽 때 당선되고 나서 태권도 경기에 이제 응원을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제 또 차관께서 오셔가지고 같이 응원을 해서 인사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뭐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그렇게 해서 한 두 번 정도 뵌 것밖에는 네, 없죠. 근데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인상을 그분에게 주셨어요? 그러게요. 지금 여기 김광진 전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워낙 저희가 안지 오래됐으니까 제 단점을 알고 있으니까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하셨나 보다 라고는 판단할 수 있겠는데 사실 저 그 부분이 되게 의아했어요. 저는 그분을 단지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스쳤는데 그 녹음이 된 때를 보면 뭐 IOC 위원이 되기 전이 그렇죠. 전에라고 흠이 있어서 IOC 위원이 안 될 그래서 거다. 지금 어떤 이렇게 저에 녹취록이 대한 있으니까. 뭐 소문을 들어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어떤 근거를 갖고 하셨는지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저랑 친분이 있지도 않은데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뭐 제가 여기 진짜 모르는 여기 스태프분들을 뭐 지나가면서 이제 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저는 그분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불쾌한 평소에 부분이 평판이 감정이죠. 별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체육계에서? 그건 제가 스스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남한테 흠잡힐 정도의 삶을 살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톡쇼에 나와서 이렇게 또 하지 않았을까요? 예.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IOC 위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고 지금 현재로 보면 이건희 회장과 유승민 위원 딱 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예, 근데 그런 자리니까 그런데 출마할 정도의 상황이 되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흔히 말하는 이 체육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의 지원 없이 이렇게 당선될 수 있었을까요? 뭐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그 예. 과정에 대해서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관심 밖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뭐 흔히 말하는 주류 비주류가 있다면 저는 이게 후보를 도전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쟤는 왜 도전을 했을까?
이런 평가를 받았고 되고 나서도 사실 뭐 언론이라든가 대중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23명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인지도도 딸린다는 언론 기사도 나오고 하는데 당연히 관심을 못 받았고 또 걸러서도 유승민은 인지도가 없어서 많이 안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의기소침해서 준비한 경우는 있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누가 저를 도와줄 수 있었겠어요. 그러네 저는 전혀 어떤 기본적인 체육회에서 인포메이션 전달받고 어떤 준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그런 틀만 이제 받았지 뭐 그런 지원을 받은 거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떠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네. 체육계나 정부는 김연아 선수를 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선수위원은 한 나라에 한 명만 돼야 돼서 유승민이 당선되고 나면 김연아가 동계 때 당선이 될 수가 없기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 거다 이런 말들이 많이 돌았거든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저도 뭐 많이 들었고 당선되고 나서도 몇몇 언론에서는 그런 질문들을 또 하시고 기사를 또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진심인데 저는 김연아 선수를 좀 만나본 적은 개인적으로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막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지만 그 선수가 하는 행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봤을 때 굉장히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진짜 선수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나름 제 꿈을 갖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책임을 다하고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뭐 당선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자신감은 좀 떨어지긴 하죠. 근데 그때는 그런 풍문이 참 많았는데 최근에 이 녹취록 김종욱 차관의 녹취록을 보면 별로 이분이 김연아 선수를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나는 김연아를 참 안 좋아해 이런 말을 아예 녹취록에 남기셨던데 페이스북에 김재영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질문 남겨주셨어요. 김연아 선수도 선수위원을 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아는데 뉴스에 나온 걸로는 유승민 선수가 선수위원이 돼서 규정상 김연아 선수는 선수위원이 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혹시 다른 규정 등을 통해서 선수위원이 되는 방법은 없나요? 이런 질문 하셨는데 혹시 뭐 아시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그 선수위원 몫으로 나온 그 티켓을 따기 위해서는 그 각 나라에 그 선수위원이 없어야 되고요. 제가 만약에 없었으면 기회가 됐을 텐데 제가 선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선출로서 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임기는 몇 년간이신 거죠? 임기가 8년인데요. 8년. 그 안에 이제 뭐 IOC 위원장께서 지명으로 할 수 있는 그 어포인티드 멤버가 있어요. 임명직처럼. 임명직 3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 나라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러다 제가 그것까지 IOC 문의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네, 그런 부분은 정확히 문의를 모르겠는데 하셔야죠. 우리나라 체육계 발전을 위해서. 근데 이미 지금 뭐 시작도 안 됐고 예를 들면 뭐 누가 임명을 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가 돌지도 않는데 먼저 가가지고 이렇게 할 기회가 있냐라는 질문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상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질문을 제가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네. 근데 여튼 IOC 위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선수위원이 있고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무슨 위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냥 위원이라고 멤버, IOC 위원이라고 IOC 하는 멤버고요. 겁니까? 저도 IOC 멤버지만 분과는 선수위원회 이제 그러니까 몫으로 돼 있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은 거잖아요.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또 저도 정치를 해보면 결국은 그 당사자가 들어간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선들이 쌓이는 것인데 뭐 지명직이 됐든 다양한 방식이 됐든 우리나라의 경제계 인사든 아니면 정치인이든 또 선수분이든 더 많은 분들이 IOC로 혹은 또 IOC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국제사회의 무대에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사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라고 유승민 선수가 위원이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깨에 부여된 짐들이 참 많은데 얼마 전까지 이제 대한민국에는 문대성 위원이 선수위원이셨다가 임기가 만료되고 이제 다시 이제 선거로 당선되신 거잖아요. 문대성 위원에 대한 8년에 대한 평가를 내려야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평가를 좀 내리십니까?
뭐 사실 제가 평가를 개인에 대한 평가는 내리고 아니더라도. 이런 거는 뭐 어떤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그분도 어떻게 보면 개척을 하신 분이거든요. 예. IOC 선수위원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도전을 해서 개척을 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그분이 그걸 도전 안 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 스포츠 외교 또 IOC 위원에 대한 어떤 인식이 보편화되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선수위원입니까? 네, 최초의 선수위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저는 하고 싶고 또 그분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알아서 도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뭐 정말 도전에 대해서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은데 마지막에 이제 좀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결과가 조금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게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같은 또 IOC 내에서 이번에 저도 된 지 얼마 안 돼서 잘은 모르지만 회의를 가보니까 굉장히 IOC 가족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굉장히 서로가 같은 나라도 틀리고 하니까 뭐 좀 이렇게 있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가족 같은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도 또 안타깝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잘 보완을 해서 멋있게 임기 잘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대성 선수가 이제 국회의원을 하셨잖아요. 그 IOC 위원을 하는 동안에. 그래서 아마 출마하는 시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정치에 대한 꿈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당신도 임기 중에 혹은 임기가 끝나고 정치하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럴 때 뭐라고 답하십니까? 일단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인사는 드리죠. 왜냐면 어제만 해도 제가 어디 강연을 갔는데 들으신 청중 분께서 한 분이 오셔가지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조금 이제 이 임기를 잘 채우고 다른 스텝을 밟았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또 부탁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이게 어려운 질문 같아요.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또 다른 어떤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분야에 관심이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당장은 저는 이 일에 좀 집중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선거라는 걸 처음 치러봤거든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많은 공약을 내세우진 않았어요. 그 스포츠 내에서 많은 공약을 할 수도 없고 제가 그거를 다 이룰 수도 없기 때문에 딱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너희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을 해서 전달을 하고 너희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잘 보호를 해줄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좀 먼저 집중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정치권에서는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데. 아, 그런가요? 그거는 뭐 받아들이시는 분이 뭐 알아서 받아들이시면 되죠. 네, 저는 제가 뭐 한다 안 한다 뭐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일에 집중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IOC 위원 하면 네. 어쩔 때 보면 참 위상이 높은 것 같고 어쩔 때 보면 사실 뭐 특별한 게 있나 싶기도 하고 한데 실제로 경험해 보시니까 IOC 위원이 됐을 때와 아닐 때 어떻게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까? 자리가 좀 바뀌었죠. 예를 들면 체육 행사를 갔다 그러면은 그전에는 뭐 지도자, 선수로 가면 뭐 뒷줄에 앉는다는 거 하는데 지금은 거의 뭐 맨 앞줄에 자리가 배치가 되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부터 많이 항상 헤드 테이블에 앉게 되는 바뀐 것 같고요. 최근에 사진 보면 박근혜 대통령 옆자리에 이렇게 잘 앉던데.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세 번째 자리에 그때는 뭐 리우 올림픽 끝나고 전 선수단이 다 참석한 그런 오찬 자리였기 때문에 선수들이 중심이 또 돼야 됐고요. 네. 스포츠 외교, 그러니까 본인이 선수 생활부터 쭉 선수 생활 시작한 게 언제죠? 저는 국가대표 마크를 단 게 16세 때 16세. 네, 만으로 14세 8개월 때 10개월 때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한 15년, 20년 가까이 흐른 거잖아요. 네. 그 내노라 하는 선수로서 이렇게 살아온 게 대한민국의 스포츠 외교의 현실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점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거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스포츠 외교의 현실 지금
대단하죠. IOC 위원이 2명 있는데 근데 한 분은 활동을 거의 못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IOC 내에서 그래도 여태까지 기여를 하신 바, 또 삼성이 탑 파트너로서 IOC에 기여를 한 바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실 선수들이 다 핸드폰을 또 지급을 받았고 그런 정도의 어떤 탑 파트너가 한 12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삼성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또 그런 부분에서 높이 또 사고 있고 또 저는 저대로 선수위원 이제 새내기 선수위원이니까 나름대로 액티브하게 선수 출신답게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는 게 또 다른 약간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근데 각 나라에 한 나라에 이게 다명이 있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98명 멤버 중에 한 나라에 2~3명씩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몇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거 보면은 그래도 세계 스포츠 안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스포츠 외교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잖아요. 뭐 도핑이라든가 승부 어떤 심판의 편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지금 되고 나서는 그런 걸 아직 사건들을 겪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사실 많이 못 느끼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겠죠. 심지어 평창 때 뭐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또 어떤 홈 어드밴티지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또 항의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또 도쿄 때 또 다른 어떤 그런 게 있을 때 정말 그런 것들을 진짜 스포츠 외교력으로 잘 진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신 있으신가요? 자신이 있어야죠. 그런 부분에 자신이 있어야 돼. 근데 비단 그게 우리나라 스포츠 외교도 중요하지만 IOC 위원으로서 IOC 내에서 전 세계 선수들을 어우르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차근차근 잘 배우고 잘 쌓아서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잘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IOC 해야죠. 위원이 되면 급여는 얼마나 나오죠? 급여 없습니다. 급여가 아예 안 나옵니까? 네. 예, 그러면 IOC 위원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각자 알아서 자기 벌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보통 본인 직업이 있죠, 따로. 네, 직업이 있고 이거는 그냥 무보수고요. 단 어느 정도의 뭐 회의를 참여했을 때라든가 이럴 때는 뭐 티켓, 호텔 뭐 이 정도 그리고 조금의 일비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은 공식적으로 그 어디 회의를 참석하신 적은 아직은 없습니까? 당선되고 나서? 있죠. 네. 지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예. 네. 요즘 뭐 보면 여기저 도착하자마자 또 다른 나라로 가시고 또 다른 회의가 막 있어서 그러던데. 갔다 왔어요. 네.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급여가 많은 분들이 급여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할 텐데 아무도 뭐 모르니까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 급여는 따로 책정된 급여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 IOC 위원들이 그 나라를 방문하거나 하면 최종적으로 뭐 올림픽 개최지라든가 이런 걸 막 결정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막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좋은 것을 홍보하려고도 할 거고 뭐 나쁜 말로 하면 로비도 할 거고 작년인가도 IOC 위원들이 뭐 뇌물수수 막 이런 걸로 사회적 이슈가 막 되기도 했었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은 예견되지 않으세요? 글쎄요, 뭐 저는 예견을 할 수가 없죠. 왜냐 그런 세상에 살아보질 못해서 이제 3개월 된 새내기이다 보니까 뭐 모르겠지만 그런 윤리 도덕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IOC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야죠. 왜냐하면 불명예를 안으면 굉장히 큰 마이너스잖아요. 그런 사소한 부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IOC에 그런 윤리 도덕 팀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교감을 하다 보면 또 답이 나오면 그대로 또 하면 되고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수위원이 되는 과정에 대한 얘기 잠깐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이제 국내에서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국내 선거 이후에 이제 국제대회 선거로 IOC 선수위원 선거로 나가는 건데 국내 대회에서의 후보는 누구 있었던 거죠? 신종호, 장미란 선수였죠. 사격 그리고 역도, 네. 탁구 이렇게 세 분. 네. 대부분 진종호 선수가 될 거다. 네. 이렇게 많이들 예상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언론에 나오기는 유승민의 탁월한 영어 실력으로
당선됐다 이렇게 기사의 헤드라인이 나왔어요. 근데 뭐 제가 보면 그렇게 영어를 잘하시는 것 같지는 않던데 네. 본인이 당선된 가장 큰 이유, 그러니까 국제 대회에서의 당선된 이유는 제가 네. 대충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뛰는. 근데 국내 선거는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게 가장 큰 강점이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심사위원 9분이 계셨기 때문에 심사위원 한 분이 아니고 9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이제 평가를 하셔서 뽑아준 거고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는 뭐 사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렇게 관심을 받는 후보자는 아니었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좀 그런 어학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또 이번에 경험을 해보니까 굉장히 중요했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영어가 뭐 정말 뭐 유학파도 아니고, 그렇다고 진짜 어렸을 때부터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도 아니고, 진짜 해외 다니면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저 틈틈이 저 혼자 했을 뿐인데, 너무 영어가 유창하다. 완전히 뭐 원어민 수준이라고 국민들이 하는데 생각하기에는 13살, 15살부터 국가대표를 했고 쭉 네. 국가대표였잖아요. 뭐 네. 해외 이적하거나 그런 네. 느낌들이 잘 없는데 네. 해외 생활은 언제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된 거죠? 얼마나 오랫동안? 해외 생활은 고등학교 3학년 말부터 했죠. 독일, 뭐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렇게 뛰면서 국가대표를 달고. 네. 이제 국가대표를 단 건 아니고 그런 해외 그런 뭐라 그럴까 국제 대회도 뛰긴 했는데 해외 리그에 제가 임대 선수로 이제 가서 뛴 경험이 있어요. 임대로. 네, 그거는 무슨 이유에서 했냐면 제가 아무래도 탁구라는 거는 유럽도 무시를 못하고 아시아도 무시를 못하고 각 대륙을 다 무시를 못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프로 리그가 없거든요. 근데 해외는 프로 리그제가 잘 돼 있어서 여러 전형의 여러 스타일의 선수들과 경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경험을 쌓고 좀 더 많이 이제 기술 향상이라든가 선진국의 이런 시스템을 배우고자 나갔기 때문에 국가대표 마크를 달고 가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면 국제대회가 있을 때만 다시 돌아와서 그렇죠. 네. 선수로 네, 하는 하고,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그 축구 선수들이 네, 외국에서 네, 경기를 네, 하다가 네, 국제대회 네, 있을 네, 때만 네, 오는 것처럼 네. 그러면 원소속은 삼성에 그대로 유지한 네, 상태에서 근데 보통 이게 해외에 살면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요. 예. 여기 있으면서 시합 있을 때만 가서 한두 게임 뛰고 다시 와서 훈련하고 여기서 시합하고 다시 한두 게임 뛰고 훈련하고 시합하고 이런 패턴으로 했기 때문에 뭐 그 나라의 언어를 뭐 한간에는 뭐 몇 개국어를 한다 하시는데 예. 뭐 인사말 정도 하고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인데 그렇게 뭐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되지는 않았었어요. 네. 워낙 언론에서 그 영어를 잘해서 됐다고 막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아가지고 네. 저희가 그때 농담 삼아 했던 말 중에 하나가 IOC 위원 선거 떨어지면 영어학원 차리면 된다. 막 이랬었는데 예, 그렇게 국내 선거에서 이제 당선 1등을 해가지고 네. 국제대회에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몇 명의 후보자들을 상대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선거가 이루어집니까? 총 쉽게 설명해 23명 보자면 후보자들이 나왔고요. 각 나라에 각 3명씩. 나라에 한 명씩이니까 올림픽에 출전한 11,000여 명의 선수들이 전부 다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 그렇죠. 그 예. 해 올림픽 예를 들면 제가 리우에 선거를 했으니까 리우 올림픽 출전한 선수들 예. 그렇게 해서 투표를 선수들이 25일 그러니까 7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17일까지 선거를 했으니까요. 한 25일 정도 투표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계속 선거 유세를 하고 근데 이거는 조금 일반 선거와는 다른 게 선수들을 상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선수들은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시합을 나온 선수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굉장히 민감해져 있을 거라면 4년 만에 한 번 있는 기회를 그렇죠. 잡기 위해서 나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었어요. 근데 경기마다 좀 빨리 끝나면 노는 시간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선수들이 경기가 끝나면 뭐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 선수들이 있는데 보통은 돌아가죠. 자국으로 돌아가고 특히 이번에는 여러 가지 치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직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보통 선수들이 끝나고 거의 며칠씩 있거나 하는데 바로 돌아가더라고요. 다. 예. 그래서 또 끝난 선수인데 뭐 시합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제가 알 길이 없잖아요. 예. 그럼 시합 못한 선수들 가면 당연히 불쾌감이 들 거고 난 시합도 안 기분 안 좋았는데 왜 와가지고 그러냐라고 할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판단하기가 좀 많이 어려웠죠. 예. 그 저희도 정치를 해보면 예를 들면 정치인 후원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후원금 정치인일 때는 사람들이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후원금을 안 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그래 나도 정치라고 하는 걸 하기 전까지 남한테 후원금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본인도 올림픽을 15살 뭐 이때부터 출전했으니까 몇 차례를 나가봤을 텐데 그때마다 이 선거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선거는 빠짐없이 하셨습니까? 전 투표를 2008년하고 2012년도 했어요. 두 번 했습니다. 네. 그전에는 사실 이거에 대한 인지가 안 돼 있었고요. 2008년도에 문대성 의원이 이제 출마한 걸 알았기 때문에 투표를 했고 그때부터 이제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해서 12년대 우리나라 후보가 안 나갔지만 투표를 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어쨌든 이 선거에 그래도 꽤 관심을 많이 갖고 네.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23명 중에 몇 등으로 저 2위 했어요. 2위로 네. 예. 4명을 뽑는 선거였거든요. 네. 등수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최종적으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없죠. 예. 네. 어떻게 2등 하신 것 같아요? 2등이요? 예. 사실 된다고 말한 사람이 거의 한 명이나 있을까 말까 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요? 저 몇 명 더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명 정도까지는 아니고 가족들 제외하고 그래도 뭐 한 50명은 되지 않았을까요? 30명, 50명은 되지 않았을까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뭐 그렇죠. 전 세계 인구 중에서 그런데 예. 그냥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고 그냥 그 일단 그 전에 선수들한테 딱 그 리우행 비행기를 타는 그 순간에 네. 그래도 객관적인 스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객관적인 지표라는 게 있고 선거에서 내가 당선될 가능성은 몇 퍼센트 정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50%라고 봤어요. 네, 왜냐면 그 선거 환경을 제가 전혀 몰랐기 때문에 뭐 사전 답사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선거를 해본 것도 아니고 이게 TV에 나온 선거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들겠다라는 그 정보가 없었어요. 지식이 없었고 근데 한 50% 정도는 그래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갔는데 선거를 가보니까 뭐 좀 더 열심히 하고 진심을 보이면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느낌은 들었어요. 네. 후보일 때 말고 유권자인 선거로도 2번을 보셨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문대성 선수야 사실 한국 사람이니까 그냥 찍었다라고 하는 게 명확한데 다른 사람을 찍을 때는 뭘 보고 판단하셨어요? 그때 2012년도에는 2012년도에요. 그때는 책자를 나눠줬어요. 선제 입촌을 하면 그 후보자들 프로파일이 들어있는 바이오그래피가 들어있는 책자를 나눠줬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여러 가지 주잖아요. 안내 책자부터 해서 그거 보면서 이제 내용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뽑아야 되겠다. 누구를 뽑아야 되겠다. 이 선수를 보고 이제 그렇게 뽑았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으로는. 네. 야 선거 공보물 보고 투표하는 사람이 쉽지 않은데 왜냐면은 그렇게 선거 유세가 규정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선수촌 내에서 하는 선거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나온 후보자하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문대성 선수는 그 태권도 도복 입고 선거운동 치른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네.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는 뭐였다고 저는 생각하세요? 이번에 선수 단복. 네, 선수 단복을 입었어요. 왜냐면 각 종목을 대표하는 유니폼은 입을 수 없다. 이렇게 또 규정이 돼 있어서요. 예, 선수 단복을 입고 두 벌을 챙겨가서 25일 동안 단벌 신사로. 네. 그 어쨌든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선거니까 약간의 뭐 금품 제공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선물을 주고받고 뭐 하고 하는 일들도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은 잘 없습니까? 금품을 주고받고는 어느 나라 선거에서도 다 문제가 되죠. 우리나라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받으신 적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금품까지는 아니어도 아니, 예를 들면 작은 선물이라도 한국인 출신 한국에서 왔으니까 뭐 한국을 상징하는 뭐 책갈피라든가 태극 문양의 책갈피라든가 뭐 호돌이라든가 규정으로 막혀 있어요. 네, 그런 왜냐면은 이 스포츠는 페어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정신이 그 올림픽 헌장에 딱 나와 있는데 어떤 이런 게 대가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스포츠 정신에 위배된 거거든요. 그래서 룰 규정상 어떠한 것도 나눠줄 수 없게 돼 있었어요. 네. 그럼 진짜 그냥 몸으로 뛰는 거밖에
진짜 아무것도 안 챙겨가고 그냥 몸으로 이런 책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저 나와 있는 책자 하나 들고 조그만 배지 하나 달고 그러고 그냥 부딪혔죠. 네.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느낌은 어떠시던가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당선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던가요? 아니 어느 순간부터 당선되겠다는 느낌보다도 야 이게 제가 뭐 친하니까 그때 말씀드린 야 선거가 쉽지가 않네요. 저는 이게 사실 선거가 뭐 간단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 어떤 재산을 이게 취득하고 이런 거보다 진짜 몇 배는 더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선거를 해보셨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우리 말로 또 우리 팬도 있고 뭐 반대도 있지만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양한 국가 206개국의 선수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제가 심지어 나라 이름도 생소한 나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서 그 사람의 이런 문화는 이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신뢰가 될까? 아니면 이런 말을 쓰는 건 신뢰가 될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아서 되게 쉽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진짜 거의 끝날 무렵까지는 제가 가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끝날 때쯤에 돼서 뒤돌아 보니까 내가 열심히 했고 진짜 진심을 다해서 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성은 여기 처음에 올 때보다는 많이 올라갔겠구나 라는 생각은 그래도 했었습니다. 그 선거는 무관심한 사람들은 있지만 적은 없잖아요. 네, 뭐 근데... 적은 없지만 항의는 받은 적이 있어요. 네, 왜냐면 자꾸 선수들 가는데 제가 인사를 하면 선수들이 한 번이라도 보게 되거든요. 그냥 가는 선수들도 있는 반면에 그럼 그 선수들이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 게 본인만의 루틴이 있어요. 시합하기 2시간 전 나는 방에서 일어나서 뭘 하고 1시간 전에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가며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걸 제가 깨는 거죠. 근데 최대한 그거를 조심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여기 과연 선거운동이 허용된 데냐. 그래서 굉장히 뭐 적은 없지만 참 민감하고 힘든 선거였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년간 어쨌든 이제 IOC 위원으로 역할을 크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이거 하나는 꼭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게 국제적인 선수위원으로서의 목표도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 출신의 IOC 위원으로서도 있을 텐데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저는 지금 IOC 선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가서 정말 많이 느꼈는데 단 그 프로그램이 모든 선수들한테 다 적용이 되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선수들이 몇만 명이 있는데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해도 그 선수들이 다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든 선수들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또 혜택을 받고 또 알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좀 만들어서 그 선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 어떤 나라의 선수들인지 정말 진짜 스포츠 약속이든 강속이 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는 그거를 가져와서 우리 선수들한테도 좀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 저도 선수 때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사실.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선수들을 위한. 선수들 커리어, 애프터 커리어, 뭐 은퇴 후에 좋은 게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선수들이 잘 몰라요. 그런 거를 제가 잘 제공을 하고 쉐어를 해서 선수들이 그런 걸 자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또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예, 그 다리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광진의 톡쇼 23번째 초대 손님 유승민 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계십니다. 이제 그 아까 두 가지 대표 경력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IOC 위원 그리고 하나는 금메달리스트 이 두 가지였는데 금메달리스트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만 탁구를 처음 시작한 게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국가대표가 된 게 중학교 3학년 때라고 하셨어요. 최연소 기록인 거죠? 네. 지금은 깨졌습니까? 글쎄요. 뭐 깨졌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탁구에서는 깨진 적이 없죠. 그 이후에 아마 모 선수가 깨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선발전을 해서 뭐 몇 등 안에 든 게 아니고 협회 추천 케이스로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제 꿈나무 육성 차원에서. 네. 그러면 탁구
탁구채를 처음 잡아본 건 언제예요? 7살 때인가 그럴 거예요. 네, 7살 때 아버지가 친구분이 탁구장을 하셔서 동네여서 유치원 끝나면 아버지 보러 이제 가끔 갔었고. 시시때때로 그 회자되는 그 유승민의 어렸을 때 그 탁구장 이야기, 네. 그게 글로 다니지 않습니까? 블로그 네. 같은 거에. 그 글은 사실관계가 맞습니까? 어떤 탁구장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워낙 많은 글들이 있어서 어떤 탁구장 이야기를 말씀하셨던 건 아버지 친구 탁구장에 그게 가가지고 시초가 갔는데 돼서 저희 외삼촌이 또 탁구장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글로 가서 하다 보니까 소질이 있다. 시키는 게 낫겠다. 저도 좋아했고 그래서 정식으로 탁구부가 있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거죠. 예. 네. 그거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네. 가장 기억 남는 순간은 언제세요? 김강진 전 의원님 사회 보는 순간. 금메달리스트로서 탁구 선수로서 금메달리스트로서 금메달 딴 것이 가장 기억에 남겠죠? 그렇죠. 뭐 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면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이 제가 이 자리에 있게끔 만들어준 순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모든 선수들의 꿈인 올림픽 금메달을 딴 거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죠. 뭐 지금도 체육 관련한 사진들이 이렇게 걸려져 있는 어떤 네. 행사장을 가면 빠짐없이 나오는 그 사진이잖아요. 네. 이승민 선수의 그 포효가. 그 이후에 지금 아직은 금메달이 없습니까? 탁구가 우리 네, 탁구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죠? 네. 그 이후에 중국 외에 다른 나라가 금메달 딴 적이 없습니다. 네. 은메달만 그 이후에 한 번 더 따셨죠. 동 하나 따고 은 하나 따고. 동 하나 따고 은 네. 하나 따고. 그러면 이제 금메달 딴 순간은 국민들이 다 아는 순간이니까 그렇게 네. 생각하고 본인만이 생각하기에 이게 진짜 내 인생에 있어서의 중요한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경기는 뭐 있으세요? 2002년 아시안 게임이 좀 저한테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예, 어떤 의미에서?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을 고3 때 처음 나갔는데요. 그때 제가 4위라는 성적을 했어요. 메달 획득을 목표로 갔는데 어떻게 보면은 실패를 한 거죠. 어린 나이에 많은 중압감이 있다 보니까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이 아쉽고 힘든 시기였었는데 2002년 아시안 게임 때 신기일전에서 다시 도전을 해서 복식에서 금메달을 획득을 했거든요. 금메달 획득을 하니까 그 시드니 올림픽의 기억이 싹 사라지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 이렇게 금메달이라는 것도 목에 걸 수 있구나 라는 그런 동기가 많이 부여가 된 거죠. 그래서 2004년 올림픽도 이 두 번의 계기를 거쳐서 도전을 하게 된 거고 또 도전을 하다 보니까 또 금메달까지 딸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닌가. 그 시초를 물론 2000년도 실패를 해서 2002년에 아시안게임 때 그렇게 됐지만 2002년 아시안게임 그 금메달이 저한테는 2004년을 딸 수 있게끔 해준 원동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마라톤 선수는 체력적으로 보면 뭐 폐활량이 남들보다 엄청나게 좋다. 뭐 수영 선수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체력적으로 뭐 어떤 게 장점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분석하잖아요. 탁구 선수로서 유승민의 체력적인 장점이 있습니까? 좀 민첩성이 순발력이 있죠. 네, 순발력이 있고 저희는 탁구 선수들은 체형도 뭐 크지도 않고 남들이 봤을 때 격한 운동도 아닌 것 같고 뭐 몸을 부딪히는 운동도 아니라 쉽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훈련 시간이 일단 길고요. 왜냐하면 기술이라든가 굉장히 작은 공을 잡고 가장 가벼운 공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술 훈련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훈련 시간이 좀 길고요. 또 체력도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해요. 힘도 필요하고 상대 수비를 뚫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빠른 공을 잡아내려면 순발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되게 뭐 훈련 시간 태능에서 보면 제일 밥을 일찍 먹고 제일 늦게 먹고 막 이래요. 네, 그래서 좀 훈련량이 많다라는 게 좀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순발력이 좀 뛰어난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요즘 운동을 좀 쉬고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별로 막 체형이 우리가 생각하는 금메달리스트의 체형은 아니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선수를 그만두고 또 많은 선수들을 또 대표해서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이는 이미지도 좀 더 포근하고 네, 좀 의도된 바는 아닌 것 같은데. 좀 보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삼성생명의 코치로 탁구 코치로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는 국가대표 그 여성 감독이었나요? 그때도 코치였나요?
저 코치였습니다. 코치였죠. 네. 예, 그렇게 참여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그 운동해가지고 성공한다라고 하는 게 한국 사회에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학교 다니면서도 또 요즘은 그래도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학업이라는 걸 거의 하지 못하고 이렇게 선수 생활을 했을 텐데 그러다 중도에 포기하게 되거나 이렇게 못하게 되면 인생의 선택이 참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한국 사회 안에서의 체육을 한다는 게. 그런 주위의 사람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꼭 탁구가 아니더라도 지금 체육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청소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마지막 이제 세대인 것 같아요. 진짜 공부 안 하고 맨날 운동만 몰두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기본적인 수업은 다 들어야 되는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하는데 지금 하는 청소년들 체육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뉴스나 이제 이런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면 너무 운동을 안 한다. 그리고 운동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탁구 같은 경우도 제가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고 12년간 많이 활동을 하면서 나름 그래도 세계에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선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 외로 아마추어 이제 동호인 수는 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전문적인 운동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게 운동 선수로서 엘리트 스포츠인으로서의 그런 그런데 자긍심이라든가 운동 이런 거 선수로 많거든요. 하고 싶어도 월급을 주는 소속 구단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프로 구단들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이제 인기 종목과 소위 말하는 비인기 종목이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갭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연봉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구단 이런 수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우리 아마추어 스포츠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프로 종목 외에는 아마추어 스포츠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실업팀을 가야 되는데 정해진 한정된 티오는 몇 장밖에 없고 경쟁은 치열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환경을 봤을 때 운동을 계속 한다는 것이 자식이 있으면 그걸 시킨다는 게 또 계속 유지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 본인은 그 중학생부터 국가대표였고 그리고 바로 금메달을 땄고 계속 승승장구 해왔었고 또 삼성이라고 하는 좋은 곳에서 소속을 두고 있고 또 그러고는 바로 IOC 위원이라고 하는 체육인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스펙의 계단들을 쭉 밟아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큰 어려움 없이 사셨을 것 같은데 체육인으로서 어떻게 스스로는 좀 평가하세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선수긴 하죠. 예, 선수로서의 어떤 최고 자리에 올라봤고 또 그 외의 그라운드에서도 지금 IOC원이 됐고 근데 저라고 이 성공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고생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비춰졌을 때 성공 스토리만 자꾸 나오고 잘된 것만 비춰지니까 이제 그런데 뭐 나름 다른 선수들과 똑같이 태릉 선수에서 매번 고생을 했고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동을 했고 그렇게 한 20년 이상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사실 메달을 못 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너무 주목을 못 받죠. 이런 메달리스트들 또 이렇게 성공한 선수들에 비해서. 근데 저는 그런 선수들의 목소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그런 선수들이 어떤 좋은 환경에서 어떤 은퇴를 하고 이런 직업을 또 구할 수 있어야 또 스포츠가 발전이 되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유소년들이 운동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목소리를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국회에 있는 동안에 냈던 법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 대체 병역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체육인들 같은 경우는 메달을 따야 해주잖아요. 근데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메달을 딴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태능에서 몇 년씩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래서 메달로 하지 말고 태능에서 훈련한 기간 2년 혹은 3년이라고 하는 것을 대체 복무로 인정하자. 이제 이런 법을 내서 국방에서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 중에서 이런 것들은 좀 고쳐좀 예를 들면 뭐
연금 나오는 것이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이 직접 느끼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좀 현실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제안 좀 있습니까? 군 복무라든가 연금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스포츠인들한테 저는 특혜잖아요. 일반인들이 봤을 땐 그래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체육인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단 이제 메달을 뭐 못 따고 군대 해결을 못한 선수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이제 상무 부대가 있거든요. 근데 TO가 굉장히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 선수들이 2년을 일반 복무를 하다 보면 한 10몇 년을 한 운동을 어떻게 보면은 이어갈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그런 이제 군대 스포츠 팀도 또 군대 체육 활성을 위해서 그런 팀들이 많이 좀 뭐 상무 부대가 있다면 뭐 경찰 부대도 있고 뭐 공군 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본 적은 있고요. 체육회 이사도 겸하시니까 그런 일도 좀 하셔야죠. 뭐 글쎄요, 뭐 지금 사회자님께서 굉장히 많은 주문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3개월밖에 안 돼. 저도 알아가는 단계고 뭐 첫술에 다 배부를 수 없듯이 뭐 차근차근히 그런 저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꼭 그런 일을 한번 체육인들이 정말 저를 뽑아줬듯이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평생을 살면서 느꼈던 것이 있을 테니까 네. 이건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느꼈어요. 저는 군대 면제가 돼서 4주만 훈련소만 갔다 와서 선수 생활을 이제 뭐 꾸준히 잘 한 케이스지만 그 방면에 제 뭐 제자들도 정확히는 그렇고 면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대체 면제는 아니죠. 거죠. 뭐 남들이 소위 말하는 면제 뭐 받았는데 공익근무로 해가 대체 근무 했는데 그 선수들 뭐 잘하는 선수들은 또 국군체육부대 가서 자기의 커리어를 2년간 쌓을 수 있지만 그 외에 선택을 못 받은 선수들은 일반 병사로 갔다가 오면 20대 중반에 자기 커리어가 다 끝나버려요. 자기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을 좀 항상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남자 선수 입장으로서. 네. 지금 이제 삼성 코치로서의 역할을 IOC 위원 하면서도 계속 하게 되시는 건가요? 일단은 코치진 유지하고 있고요. 일단 회사랑 그건 차차 더 논의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 본인의 인생 계획은 좀 어떻게 되세요? 일단 지금 임기가 8년이 주어졌는데요. 이제 진짜 3개월 딱 됐어요. 앞으로 8년, 짧으면 짧은 시간, 길면 긴 시간인데요. 길지만 짧게 느껴질 수 있도록 진짜 이 일에 몰두해서 정말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또 뭐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는데 어학연수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이번에 갔다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걸로 유명하신 분인데. 영어가 사실 불편함은 없어요. 하는데 불편함은 없는데 어떤 정말 디테일한 팩트를 갖다 논의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해외에서 공부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이번 계기로 좀 들었었고요. 그래서 어학연수뿐만 아니라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임기 내에 가서 거기서 또 활동을 하는 것도 지금 고민은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 하시는 동안 논문 표절은 하지 않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저는 오늘 제가 한 인터뷰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게 확실히 청문회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역시 날카로우시고 역시 이렇게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너무 어려운 질문은 제가 개인적 친분으로 빼고 다 빼서 지금 사실은 알짜 없는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그 워낙 친하니까 저만 친하다는 생각이 원래 친하니까 본인 활동하시는 거 유튜브도 많이 보고 했는데 그 딱 패턴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딱 대답이 좀 길어지거나 지루하면 탁 끊으시고 바로 딱 다음 질문을 이어가시니까. 자,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해 주시죠. 네, 아무튼 너무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제가 체육 발전을 위해서 또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김광진의 톡쇼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